그죠? 자, 다들 이제 날씨도 완전히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있죠. 6월 4일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6월 모의고사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과제로 모의고사를 한 번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6월 거 작년 거 풀어봤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6월 모의고사로 해서 한번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하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도 이제 드디어 정말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이제 좀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중에 하나,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 관련돼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 치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문의 변동, 그치? 의문의 변동이 교과서대로 거의 안 나오고 다 수능형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백도 마찬가지일 거고, 병점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더 어렵게 나올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는 사실 교과서대로 나온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문법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요 높임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을 높이는 표현 혹은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고 해도 높임법에 대한 설명 맞아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상대 높임법을 이따 나중에 배울 테지만 상대 높임법에서는 낮추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높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높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이고 낮추는 걸 모두 다 우리는 높임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담이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특히나 뭐 조선시대 이후 유교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서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위치를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어는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높임 표현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알겠죠? 자, 말 그대로 이름, 제목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바로 뭘 높인다? 문장에서? 주체. 그치. 바로 문장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성분,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바로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주체 높임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주체 높임법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문장을 하나 제시해 놓고 여기에 사용된 그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지로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거는 좀 쉽게 나왔을 때 얘기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조사를 어떻게 썼는지 뭐 특수어휘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높임의 선어만 어휘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의 문제가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뭐 병점이나 치동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 높임에 시제에 뭐 피동에 다 포함한 문장을 제시를 해놓고 각각의 이제 선지로서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원래 주격 조사는 이가예요. 학생들이 자꾸 읊는 이가 이렇게 하는데 읊는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건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건 이가밖에 없는데 요 이가 대신에 주격조사로 뭘 사용한다? 바로 깨서 그렇죠?로 바꾸어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에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두 번째는 근데 솔직히 이제 잘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이제 뭐 대상의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 님을 붙일 수 있으면은 붙인다 이런 건데 요거는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 단어 자체에 이미 님이 거의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화된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선생이라고 하는 낱말에 님이라고 하는 접서가 붙은 형태거든요. 근데도 그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뭐 사전이나 이런 데 찾을 때도 선생님으로 한 단어화돼서 이제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알겠지? 그래서 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높이기 위해서 님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한 단어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대충 이렇다 하고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자, 높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특수어휘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특수어휘가 있을 때는 무조건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특수어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실제 시험에서도 특수어휘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틀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시험 학교들은 뭐 다행히 소수령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할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특수어휘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특수어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지만 여기에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이러한 낱말을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면은 뭐 언어 자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낱말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보는 거를 언어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식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밥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다?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식사도 역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다? 밥에는 뭡니까? 높임의 의미가 없지만 식사에는 여기에 플러스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의미 자질로 얘기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높임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높임이라는 의미 자질을 추가로 가지는 이런 단어를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하고 이 형태는 기본 형태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밥 같은 경우는 뭐 식사나 진지로 이제 특수어휘를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는 연세 혹은 춘추 그렇죠? 이렇게 특수어휘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말 같은 경우도 말씀 이런 특수어휘가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다 같은 경우는 드시다 혹은 잡수시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자다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로 바꿔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수어휘를 할 때 특히 용언의 특수어휘를 할 때 하나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거 이거는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용언의 필기 하나 합시다. 바로 특수어휘는 그죠? 자, 이거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먹다의 특수어휘는 뭐였습니까? 아니, 먹다. 드시다. 그렇지, 드시다 혹은 잡수시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 드시다 하고 잡수시다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드시다랑 잡수시다를 활용을 해요. 그렇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 지만 이런 걸 붙였을 때 자, 드시다는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드시고, 드시지만 어디까지 안 변해요? 드시. 그렇지, 드시까지 안 변하죠. 그렇죠? 잡수시다도 역시 고, 지만 이렇게 어미를 붙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수, 시고. 시고, 잡수, 시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안 변해요? 역시 수시. 시까지 안 변합니다. 그렇죠? 즉, 이 드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드시다는 바로 드시라고 하는 어간에 플러스 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잡수시다 역시 마찬가지
바로 잡수 시까지가 어간에 해당하고 다가 어미에 해당해요.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먹다의 특수어휘가 드시다 잡수시다 두 개 형태로 나왔잖아, 그렇지? 둘 다 지금 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기본형이 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어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얘가 선어말 어미였으면 기본형이 드다, 잡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기본형 자체가 드시다, 잡수시다거든요. 알겠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용언의 특수어휘에는 그렇죠? 얘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뭐뭐의 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한테 낚는 식으로 모의고사에도 이런 선지가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지문 하나, 그 문장 하나 딱 주어준 다음에 그래서 위 문장에서 사용된 뭐 높임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서 잡수시다를 문제에서 사용했다면은 뭡니까? 용언 먹다에, 그치? 서술어 먹다의 특수어휘인 잡수시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를 통해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어휘는. 왜? 기본형 자체에 이미 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어말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낚시로서 많이 나오니까 꼭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술어인데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의시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는 가시다, 듣다는 들으시다, 있다는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주체 높임이 어려운 이유는 요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은재 선생님이 특수어휘에서 용언의 특수어휘에서 시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낳기 위한 용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체 높임에서 어려운 내용은 사실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필기 하나 합시다.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을 직접 높여주는 거야. 알겠지? 즉 그 말은 뭐다? 얘는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체가 그치?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인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직접 높임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지. 주어는 선생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지?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그쵸? 즉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뭐다? 주어가 이꼴 높임의 대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뭘 사용했다? 바로 주어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했고, 그치? 바로 조사, 여기서는 조사
깨서를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선생님이 있다라는 서술어의 높임 표현인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서술어 있다의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을 해서 주체인 선생님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어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일 때 사용하는 게 직접 높임, 주체 높임 중에서 직접 높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간접 높임을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그럼 아까 직접 높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얘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간접 높임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그렇죠?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주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그 주체의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걸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간접 높임 문장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1. 그쵸? 자,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예전에 나갔어요. 자,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요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주례 선생님 말씀. 주어는 한 단어로, 한 어절로. 주례 선생님 주례 선생님 주어일까? 말씀. 그치, 말씀이 주어죠. 있는 거는 지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말씀이 바로 뭐다? 주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은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말은. 그치, 사람이 아니잖아. 말은 그냥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어는 사실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높임의 대상은 누굽니까? 선생님. 주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주례 선생님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말을 한 사람. 주례 선생님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 말의 소유자가 바로 주례 선생님으로서 주례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꾸며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이 주례 선생님이 바로 뭐다? 높임의, 그렇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바로 뭐야?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말을 한 사람이 주례 선생님이니까 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틀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시겠습니다의 빨간 줄을 긋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얘는 올바르게 표현하면 뭘로? 바로 있으시겠습니다. 요걸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간접 높임이 실현되는 모습이 두 번째도 있어요. 얘 두 번째. 그죠? 혹시 포스트잇은 없으신가 자네? 살기. 언제? 아마 내일. 그치? 자, 두 번째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귀. 귀? 할머니. 할머니? 귀. 귀? 할머니의 귀. 할머니? 둘 다 주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왜? 할머니 뒤에도 주격조사인 깨서가 붙었어요. 높임의 의미를 가진 주격조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귀는 당연히 이가가 붙었고 뒤에 되다가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귀도 역시 주어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할머니는 이제 주어도 맞고 높임의 대상도 맞죠. 그쵸? 자, 그런데 귀는 주어는 맞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배웠을 거야, 그지? 그리고 자세하게는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체적인 그 문법적인 요소를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랬을 경우, 자, 이 경우는 사실 이 문장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귀가 밝으시다. 이 부분이 사실 서술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할머니께서는이라는 주어의 서술어는 밝으시다가 아니라 귀가 밝으시다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핵심 서술어인 밝으시다만 생각했을 때 밝은 거는 할머니입니까? 귀입니까? 그렇죠. 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뭐다? 귀랑 밝으시다가 어떻게 직접 호응을 하는 관계고, 그죠? 그 다음 할머니와 귀가 밝으시다라고 하는 서술절 문장이 바로 간접 호응을 하는 관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전체 주어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실제 서술절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걸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요것만 가르쳐요, 자꾸. 근데 실제 모의고사 내는 데서는 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정고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아마 이런 식의 그 뭡니까 주체 높임을 간접 높임을 실현한 문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할아버지께서는 뭡니까 눈이 좋으시다 이런 것도 역시 바로 뭐야? 좋은 거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눈이기 때문에 직접 호응하는 주어랑 전체 높임의 대상을 비교해 보면은 그 뭡니까 직접인지 간접인지 판단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서술어랑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대상이 무언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있는 사람이 선생님으로 직접적으로 호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대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직접 높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있는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은 직접적으로 뭡니까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간접 높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밝은 거는 귀지 할머니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귀랑 직접적으로 호응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간접 높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직접 호응하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은 사실 생각보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바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왜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일까? 있다의 높임 표현은 어떤 때는 계시다고 어떤 때는 있으시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 학교에서도 요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마다 조금 갈리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하나 적도록 합시다. 바로 자, 서술어 공간이 없어요. 무엇이라? 있다의 높임 표현을 보게 되면 연습장 같은 것도 없나? 잠깐만요. 그러면
오. 실장님한테 들어갔어. 이따가 집에 갈 때 감사합니다. 네. 네. 넣어줄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서술어 있다를 높임 표현을 할 때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의 선생님들 따라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알겠죠? 어떤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서술어 있다 같은 경우는 자, 직접 높임일 때는 그렇죠. 높임일 경우에는 계시다가 되고 간접 높임일 때는 있으시다. 요렇게 구분해야 된다. 요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습니다. 참 1차원적이긴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품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그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알겠죠? 얘는 품사 통용을 하는 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렇죠? 바로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일 때 우리는 뭡니까? 있다를 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뭐다? 영어로 따지면 약간 유정명사 같이 그렇죠? 바로 사람인 경우에 알겠지? 이런 경우는 우리는 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뭡니까? 유빈이가 학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빈이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빈이는 학교에 있는다 해도 말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높임을 하게 되면 특수어휘인 계시다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용사인 경우는 그렇죠? 형용사인 경우는 바로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일 때 우리는 있다를 형용사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 있다가 동사의 의미가 되면 약간 머물다의 의미를 가져 스테이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제 on, off 할 때 on의 의미를 가져 그냥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높임 표현이 바로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동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 높임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면은 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인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 주어가? 아까 그 말씀 그렇지, 말씀이 주어잖아. 말씀은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어로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서술어 있다의 높임 표현도 이렇게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주체 높임은 사실 요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주체 높임에서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방금 얘기했었던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부분을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부분이 특히나 뭐 중학교 때 문장과 관련된 문법을 배우지 않았던 경우, 그렇지? 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이 부분이 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의 걸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객체 높임은 솔직히 정말 쉬워요. 알겠죠? 얘는 진짜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객체 높임은 다음 페이지. 자,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객체, 즉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객체, 목적,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객체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걸 객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참 읽어만 봐도 될 거예요. 알겠지? 자, 먼저 목적어를 높여주는 경우. 알겠습니까? 요 경우는 목적어와 호응하는 특수어휘가 존재할 때만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만 특수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특수어휘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다 합시다. 나는 친구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여기서 친구를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그치 데리고의 특수어휘가 얘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시고라고만 바꿔서 공원에 갔다를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수어휘만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나는 친구를 만났다. 여기서 친구를 또다시 이제 어머니로 바꿔봅시다.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배웠다는 방문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다는 그냥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해도 전혀 높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주체가. 만난 주체가. 나잖아. 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높임법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요거는 하나만 더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바로 뭐다?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그 문장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에게를 써야 되는데 요 에게가 바로 뭘로? 깨로 변화를 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요거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죠? 자, 이 경우도 문장의 서술어에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뭐다?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줍니다. 없는 경우는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친구에게를 뭡니까? 그 아버지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그렇지? 주었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드렸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나는 친구에게 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친구에게를 선생님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나는 선생님께, 그 다음 소수로는 그치, 가다는 특수어휘가 없잖아요. 그쵸?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갔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간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 그러니까 나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사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는 말은 행동을 한 주체가 주어라는 뜻이고 알겠지?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라는 뜻이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굳이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 제일 쉬운 이유가 특수어휘가 존재할 경우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혀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굉장히 이렇게 쉽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상대 높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게 학생들 머리를 좀 아프게 하죠. 내용 자체는 별게 없지만, 알겠습니까? 자, 보다 합시다. 상대 높임은, 자, 지금까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객체 높임은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줘서 성분들을 높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 높임은 성분이 아니라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를 낮추기도 하고 화자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높임법을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 높임은 낮추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경우는 일반적인 앞에 있었던 그 높임법하고는 다르게 조사나 특수어휘보다는 뭘로? 서술어의 어미 변화를 통해 그 중에서도
어말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말 어미가 뭔지 혹시 모릅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어말 어미가 뭔지 알아요? 어말 어미가 뭘까? 유빈이는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내준 거거든. 어말 어미가 뭘겠습니까? 어말 어미가 뭐죠? 말자가 무슨 뜻일까? 말자. 끝? 그치. 바로 말의 그치. 어절의 끝에 쓰이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 어미, 말의 끝에 쓰이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선어말 어미는 선. 선은 먼저 선자입니다. 네. 그럼 어말 어미보다 앞에 쓰이는 어미를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앞에만 짝대기가 있지만 선어말 어미는 앞뒤로 다 짝대기가 있어요. 왜?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되고 뒤에는 어말 어미가 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외에 이제 사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꼭 봐야 돼요. 알겠죠? 아마 그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은 높임 표현, 뭐 기동 표현, 사도 표현 이런 거 묻지 표면적으로는 묻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미, 접사, 어근 이런 개념들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문법은 사실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하면 다른 문법 지식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충분히 어렵게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지식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대화에서 청자가 하자보다 높거나 낮거나 격식을 차리거나 말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뭐 요거는 그냥 대충 봐도 돼요. 자, 화자를 가리키는 주어를 낮추어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상대 높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치?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도 상대방이 올라가니까 높임법이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나를 낮추어도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높임법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를 보통은 뭡니까? 나 대신에 우리는 상대 높임법 쓸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는 말이 나를 낮추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어미의 변화.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주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격식체는 바로 뭐다? 격식체는 바로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차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격식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랑 동갑인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높임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격식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비격식체는 바로 사적인 자리를 사용하거나 혹은 친근감을 중시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지우 같은 경우는 병정구 같은 경우는 어휘 부분까지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유빈이는 안 들어간다면서 그렇지? 그래서 어휘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남자들은 보통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을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격식체를 좀 주로 사용하는 그 특징이 있다면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 같은 사회에 이제 여성들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이제 그런 서열보다는 친근감을 좀 더 중시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비격식체를 좀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졸린 표정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비격식체, 격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가,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가 일단 요걸로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자, 격식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게 하십시 오체야.
하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죠? 하십시오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사 높임 조금 높여주는 거는 하오체. 알겠습니까? 이리 오시오. 그치? 이런 것들. 그다음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거는 하계체. 그죠? 보통 드라마 내는데 보면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자네 이리 오게. 내 술 한잔 받게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하계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거는 헤라체. 알겠죠? 자, 비역시체는 높임과 낮춤 하나씩밖에 없어요. 알겠죠?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게 헤어체. 두루 낮춤에 해당하는 게 해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 해여체에서 요를 지우면 무슨 체가 돼? 해체. 그치? 해체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를 지워도 말이 되잖아. 그죠? 어미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여에서 요를 지웠을 때 말이 성립하는 거는 어미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해여체의 요만 특이하게 어미가 아니라 조사, 그 중에서도 보조사입니다.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해체에다가 요만 붙이면은 해여체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밥 먹어 하면은 해체인데 밥 먹어 요 하면은 해여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리 가 하면은 해체인데 저리 가요 하면 해여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잖아. 맨날 뭐뭐 했다요. 사람은 오버랜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치? 요만 붙여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면은 해여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는 생략했을 때 말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어미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자, 그런데 요거였으면 참 쉬웠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요걸 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우야, 별표 표시 하나 합시다. 자, 요걸 외워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오체, 해체 이렇게 간단하게 나눴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은 뭡니까? 명령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방금 나와 있었던 그 체들은 대부분 다 명령문형의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평서문에서 쓰일 때랑 의문문에서 쓰일 때, 청유문에서 쓰일 때, 감탄문에서 쓰일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문장들 몇 개를 다 이렇게 평서문, 의문문 이런 식으로 막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 5개의 선지를 준 다음에 다음 중에서 사용된 상대 높임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정말 간단한 유형이지만 오히려 은근히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의 활용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예시로서 오다라고 하는 서술을 사용해서 했지만 알겠지?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어떤 어미들이 사용이 됐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진하게 해준 부분들이 다 어미들이거든요. 알겠죠? 물론 뭐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가 어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보다는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높임 표현에서 보면은 요즘 학교에서 요걸 꼭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사라져가는 높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머시마들은 꼭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써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요즘 높임법 하면 이거를 고등학교는 꼭 가르치더라고요. 알겠지? 자, 앞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앞존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념을 보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 문장 속의 인물을 높이지 않는 걸 앞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자, 예문을 한번 보갑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할아버지를 지워봅시다.
그죠? 자, 듣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올바른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아버지한테 준대를 안 했어. 그치.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아버지께서는 께서는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이렇게 바꿔야지 올바른 문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바로 아버지보다 청자죠. 네.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 그래서 자, 화자가 여기서 존재하고 그쵸? 그 다음에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할아버지. 그치, 바로 청자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뭡니까?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이 아버지를 높인다, 안 높인다? 안 높여요. 그치,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된 높임법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바로 뭐다? 조사, 깨서를 안 썼어.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 갔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높임법이 사용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높임법이 쓰였습니까? 갔어요니까. 갔어요. 요. 무슨 높임? 아버지 그러니까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아. 갔어요. 아까 요가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아. 조사. 그러니까 무슨 높임? 뭐예요? 바로 앞에 좀 전에 했잖아. 바로 상대 높임법이죠. 네. 아직 이론이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거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는 바로 뭐다? 바로 상대 높임을 사용을 했고 높임 중에서 해여체를 사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주체? 상대인데? 어? 그치, 청자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해여체를 사용해서 바로 뭐다?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높임법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앞쪽법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꼭 할 일 없는 병장들이 이 지랄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등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다 끝내고 자리에 딱 배치받아가지고 이제 긴장해서 각 잡고 딱 있으면은 저 내무실 구석에서 뒹굴뒹굴거리던 병장이 이제 심심하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요. 알겠죠? 뭐라고 하냐? 야, 저기 박상병 보이지? 저기 박상병이 화장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박상병 어디 갔냐 하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러거든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앞전법은 이제 현대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져가는 높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등병이 못 모르고 더군다나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네 박상병님께서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병장이 합니다. 야 박상병이 나보다 높냐? 나보다 높냐 이러면서 막 갈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말을 듣고 있는 병장이 문장 속에 있는 박상병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화자인 이등병보다 박상병이 높다고 하더라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박상병 지금 화장실 갔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만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앞전법을 사용할 때는 뭐다? 문장 속의 인물에 대한 높임법은 사용하지 않고 청자를 위한 상대 높임법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앞전법의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높임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할 것은 문장에서 높임법이 꼭 한 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아버지, 김표야,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그쵸? 공원에 가셨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문장에서 전체 주어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셨습니다. 이런 문장을 했을 때 아버지는 부르는 말이잖아.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주어가 되려면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그치,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 거죠. 어머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어머니가 주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높임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머니를 깨서. 그치.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첫 번째, 주격 조사 깨서를 사용을 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뭘 사용했습니까? 위시. 그쵸. 바로 공원에 가셨습니다 할 때 여기 의시 요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뭐다?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누굽니까? 할머니. 그쵸. 할머니잖아요. 그쵸? 네. 자, 할머니가 바로 문장의 객체에 해당하죠. 그쵸? 바로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했습니까? 모시고. 그치. 바로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인 모시고를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까만색으로 표시한 건 선생님이 객체 높임, 파란색은 주체 높임이죠. 그쵸? 그 다음 이 문장을 지금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그치. 아버지가 바로 이 문장의 청자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사용했습니까? 씁니다. 그치. 바로 씁니다. 바로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 중에 바로 하십시오체. 체를 사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쵸? 첫 번째 유형은 이 문장에서 각각 사용된 높임 표현의 뭡니까? 유형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체 높임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고, 객체 높임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고, 상대 높임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느냐. 첫 번째 유형은 그런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두 번째 유형으로 묻게 되면은 각각의 높임 요소들이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께서 혹은 뭡니까? 가셨습니다. 조사께서는 어머니랑 붙어 있으니까 너무 쉽죠. 이런 거는 빼버리고 어떻게? 가셨습니다에서 뭡니까? 여기서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 의실 수 있잖아. 주체 높임. 그렇지? 아직 이론이 숙지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가셨습니다는 가시었습니다.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알겠죠? 여기서는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 씁니다라는 상대 높임법도 쓰였죠. 그럼 모의고 사용을 하면 뭐다? 가셨습니다. 밑줄 쳐놓고 여기 가셨습니다에서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모두 쓰였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국 파악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다? 각각의 높임 요소가 어떤 것이 사용되었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표정이지만 그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시제 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